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경제 뉴스 보고 계시죠? 한국 반도체 수출 호황 지속, 올해 경제 성장률 2% 예상,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뉴스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좋아지겠지, 수출이 늘면 내 삶도 나아지겠지, 이렇게요. 안타깝지만 2026년에는 그런 단순한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오히려 오를 수 있고요. 수출이 사상 최대를 찍는데 내 주변 자영업자들은 전부 폐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그게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뉴스의 표면만 봐서는 절대 경제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를 봐야 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뉴스를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뉴스 한 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힘이에요. 전문가들이 쓰는 경제 용어, 바로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새해를 시작하세요.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에서도 1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경제 독해력,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는 확장된 시각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대분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같은 도시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봐서는 절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2026년 첫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개념들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내일부터 경제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갈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부터 볼까요? 언론에서는 미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K자형 회복을 겪고 있어요. K자 아시죠? 위로 뻗은 선과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양이요. 미국 경제가 딱 그 꼴입니다. 위쪽 K축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과 고소득층입니다. 이들은 지금 인공지능 열풍으로 돈방석에 앉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올해만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망 깔고 고성능 칩 사들이는데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감세 정책을 다시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주식시장도 호황이에요. 그래서 주식 가진 고소득층은 자산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여전히 소비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K축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때렸거든요. 다른 나라 물건의 기본 10%, 특정 국가에는 훨씬 높은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됩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생필품 사는데 쓰는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이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오르고 있고 자동차 대출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팬데믹 때 쌓아둔 저축은 이미 다 써버렸고요. 그래서 똑같이 미국 경제라고 해도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제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K자형 회복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보통 연준이라고 부르는 미국 중앙은행은 뭘 하고 있을까요? 금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2025년 말에 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낮췄고 올해 말까지 3% 초반대로 더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데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갚겠다는 친구한테는 이자를 별로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런데 10년 뒤에 갚겠다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동안 친구 형편이 나빠질 수도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지금 미국 정부는 빚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감세하고 돈 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 재정이 너무 악화되는 거 아니야? 10년 뒤에 과연 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살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은 장기 금리에 연동되니까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의 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마구잡이로 쓰니까 시장이 경고를 보내는 거죠. 금리를 올려서요.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알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중립금리란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침체시키지도 않는 딱 적정한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 생각하면 쉬워요. 경제라는 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지도 너무 느리게 가지도 않게 만드는 속도 제한 같은 거죠. 과거 10년 동안은 이 중립금리가 엄청 낮았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그래서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해도 경제가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우리는 저금리 시대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부가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인공지능에 투자하느라 자금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기본 체력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제 중립금리가 1.5에서 2% 정도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 같은 제로금리 시대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3%대 금리를 보고 높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이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정상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정도 금리를 뉴노멀,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뉴스를 보면 계속 헷갈려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경기가 안 죽지? 연준이 왜 금리를 더 안 내리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지만 중립금리 개념을 알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이제 고용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뉴스에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샤메 법칙입니다. 이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아주 유명한 지표예요.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년 중 가장 낮았던 때보다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2025년 11월 기준으로 이 지표가 0.43%포인트를 기록했어요. 경보 수준인 0.5에 거의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실업률이 왜 올라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들이 사람을 대량으로 해고해서 실업률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 상승은 주로 이민자 유입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죠.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오르면 위험한 신호지만 구직자가 늘어서 실업률이 오르는 건 오히려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메 법칙이 이번에는 거짓 경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개념이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이건 실업률과 구인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실업자도 많다? 그럼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람과 일자리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실업자가 줄고 구인도 적당히 줄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곡선이 엉망이 됐어요.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은 없고 구인난이 심각했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이 곡선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대량 해고 없이 서서히 경기가 식어간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만 줄이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연착륙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올라갔는지, 구인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같이 봐야 진짜 노동시장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재정 우위입니다. 원래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보스예요. 연준이 금리를 조절해서 경기를 컨트롤하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식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재정 우위라는 건 이 관계가 뒤집히는 겁니다.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중앙은행이 본래 목적인 물가 안정보다 정부 빚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는 감세하고 돈 풀고 난리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사실상 엄청난 재정 지출이거든요. 이러면 정부 빚이 폭증하죠. 빚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정부 재정이 파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도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물을 퍼내는데 다른 쪽에서 물을 더 많이 부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재정이 통화를 지배한다. 재정 우위라는 개념입니다. 2026년 미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이제 한국 경제를 볼까요?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수출도 잘 된다고 하죠. 특히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다들 힘들다고 하지 않나요?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한국 경제는 지금 극단적인 K자형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심해요. 반도체 하는 대기업과 그 외 나머지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은 정말 미친 듯이 잘 되고 있어요. 올해 1,800억 달러 정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짓느라 고성능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죠. 이게 한국 경상수지 흑자를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한국 경제는 진작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빼고 나면 어떨까요? 석유화학, 철강, 건설 이런 전통 제조업은 다 힘들어요. 중국이 설비를 미친 듯이 늘렸거든요. 똑같은 제품을 중국이 더 싸게 만들어서 팔아버리니까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 관세까지 더해졌어요. 자동차, 배터리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중고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착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체 숫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하나가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힘들어요.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내수입니다. 국내 소비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올해 내수 소비 성장률이 1.6%밖에 안 될 거래요. 이건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죠. 왜 이럴까요? 빚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에 달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빚이 300만 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건 연간으로 따져야 하니까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감이 오시죠? 문제는 이 빚에 대한 이자예요.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어려운 말로 DS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1%가 넘습니다. 버는 돈의 11%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할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히 젊은 층이 심각해요. 20대, 30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려운데 빚은 있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들도 많고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자영업도 어렵고 내수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경제에는 더 무서운 폭탄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부르는 겁니다. PF가 뭐냐면 부동산 개발할 때 쓰는 특수한 대출 방식이에요. 보통 대출 받으려면 담보를 잡히잖아요. 그런데 PF는 담보가 아니라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국의 PF 구조는 특히 위험해요. 시행사라는 회사가 자기 돈은 거의 안 쓰고 3에서 5%만 넣어요. 나머지는 다 빚으로 때우는 거죠.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는 곳이 주로 제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 증권사 같은데요. 은행보다 규제가 약하고 위험을 더 많이 떠안을 수 있는 곳들이죠.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PF 대출 연체율이 2.6%까지 치솟았어요. 특히 저축은행 같은 데가 심각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게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설사가 망하면 거기 돈 빌려준 금융사도 위험해집니다. 그 금융사가 위험해지면 또 다른 금융사로 위기가 번지고요. 이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해요. 정부가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건설 투자를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올려야 할까요?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해요. PF 위기도 막고 소비도 살리려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첫째,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요. 달러를 벌려고 해외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요. 그럼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렸으니 모순이 생기는 거죠. 둘째, 금리를 너무 낮추면 또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가계부채도 다시 늘어날 거고요. 이미 빚이 너무 많은데 더 늘어나면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2.5% 정도에서 동결하거나 아주 조금씩만 내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수 경기에는 고통스럽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표현해요. 내수 부양, 환율 안정,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입니다. WGBI가 뭐냐면 선진국 국채들만 모아놓은 지수예요. 여기 들어간다는 건 한국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죠. 왜 중요하냐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5천억 달러 규모예요. 이 중에서 한국 비중이 2% 정도니까 약 500억에서 600억 달러가 기계적으로 한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이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안정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또 국채 금리도 내려가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한국 정부가 빚을 낼 때 이자를 덜 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재정 운용에 여유를 주죠. 무엇보다 한국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자산으로 재평가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미국 경제는 평균 2% 성장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K자형 양극화가 진행 중이고 재정이 통화를 지배하는 재정 우위 시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장기 금리는 오를 수 있어요. 기간 프리미엄을 기억하세요.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수는 가계부채와 PF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GBI 편입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하반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경제 뉴스를 볼 때 이제는 표면의 숫자가 아니라 이면의 구조를 보세요. 중립금리, 기간 프리미엄, 베버리지 곡선, 재정 우위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을 단순한 뉴스 소비자가 아닌 진짜 경제 분석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2026년은 평균의 함정을 피해야 하는 해입니다. 전체 성장률보다 누가 이기고 인공지능, 반도체, 방위산업, 전력 인프라는 수혜를 입을 거고 내수 소비재나 건설은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냥 경제 뉴스를 이해하고 싶든 오늘 배운 개념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남들과 다르게 경제를 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